안녕하십니까. 전국의 행정학 수험생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정과 정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정의 의미를 계속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시장 실패라든가 외부 효과라든가 파레토 최적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경제학이나 경영학 쪽에 좀 가깝습니다. 행정학을 잘 하려면은 법학도 잘 해야겠고, 그 다음에 경제학, 사회학, 그 다음에 뭐 경영학,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걸 잘해야 행정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행정학에서 시험 나오는 부분은 딱 60개라고 그랬죠. 60개 부분을 하시면 되는 거고, 본 교재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학문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임해서 좋은 점수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맞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가시는데 제가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힘내시고, 지금 여러가지 코로나 사태라든가 여러가지 외교 안보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가다듬고 수신제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과 정치 이렇게 됐는데, 사실 행정과 정치가 마지막 단계 7단원인 지방자치제도, 여기와도 계속 연결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정치, 경영이 이제 세 가지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행정과 정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물론 뭐 윌슨이라든가 그 당시에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고 시장 실패라든가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행정과 정치 했는데 정치, 행정 이원론이 있다고 그랬죠. 이원론은 행정관리설이라고 그랬죠. 이 행정관리설이 상당히 중요하다. 행정관리설 처음에 꼭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뒷부분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은 관리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왜 관리가 나왔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776년도에 미국이 독립했죠.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뒤로 이제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뭐 스페인과의 전쟁, 그 다음에 프랑스와의 전쟁, 멕시코와의 전쟁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미국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당이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민주당하고 공화당. 서로 막 싸웁니다. 그래서 종전에 어떤 이 스포일 시스템입니다. 스포일 시스템에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엽관주의가 많이 이제 문제가 돼요. 자, 엽관주의도 꼭 시험에 출제돼요. 엽관주의, 그 다음에 관료체계, 그 다음에 실적주의 해가지고 이걸 비교하는 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문제 거기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를 관리하는 것이 행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관리설은 결과적으로 뭐와 또 연결이 됐냐면 이런 거와 좀 관련이 될 수 있어요. 실적주의. 실적주의와 조금 관련이 있어요. 이런 거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행정, 이원론이 이제 출발점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전통적 행정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관리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정치가 어떻게 보면 위에 있다는 겁니다. 정치가 위에 있고 정치가 행정을 결정한다, 이렇게 본 거죠. 행정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 중간의 개념이 뭐냐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관주의,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은 역관주의가 엄청나게 강조됐었어요. 역관주의의 원래 시초는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이었는데 바로 앵글로색슨적인 바로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치가 어떤 이 멍석을 깔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행정이 있었는데 이 행정은 결국에는 관리 아니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행정을 관리하려면 과학적으로 해야죠. 과학적. 지금 우리가 진도를 지금 한 4강 나가고 있는데, 3, 4강 나오고 있는데요. 한 2문제 정도 지금 체크한 겁니다. 20문제 중에서. 뭐 군문 같은 경우는 25문제니까 한 2~3문제를 우리가 체크한 거예요. 아시겠죠? 본 강좌가 한 30강, 한 32, 3강 그 정도 내외로 이제 진행될 건데요. 이 강좌가 너무 길어도 지루해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가장 적합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이 경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능률적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행정 능률을 강조했다. 능률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든 게 다 그렇죠. 능률과 효과만 강조하면 인간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정치와 이걸 좀 조심해 주세요. 정치와 행정이 이원이다. 이원설입니다. 이원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정치와 행정이 이원설이면은 뭐와 연결되냐면요. 이 공사행정 여기 좀 조심해 주세요. 이론론과 연결됩니다. 이론론. 자, 여기 이제 시험 문제 하나 또 나온 겁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틀려요. 정치행정 이원설과 공사행정 이론설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공사행정의 차이점, 같은 점을 또 공부하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행정학이잖아요. 행정학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학에서 지금 거버넌스, 그 다음에 뉴 거버넌스 사상이 들어왔잖아요. 바로 이것은 경영적 마인드가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영적 마인드가 바로 사행정인 거예요. 공행정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행정이고 사행정은 바로 경영입니다. 매니지먼트예요. 경영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관계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제2장 정책론이죠. 정책론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단계가 돼야. 그런 다음에 3단계 딱 들어가면 뭡니까? 조직이론을 공부하잖아요. 일단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산제도를 공부하는 겁니다. 예산제도 공부하고 그 틀에서 뭡니까? 하는 공무원제도를 공부해요. 근데 공무원들이 공직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부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 이 공무원 개혁 이런 걸 공부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공부하고 마지막에 공부하는 것이 이제 자치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와 행정의 관계가 종속적이었는데 이걸 단절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행정관리설이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정치행정이 단절됐느냐, 그 다음에 정치행정 이원설이냐, 공사행정 이론설이냐.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 삿바싸움인데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정치와 행정이 딱 칼로 자르듯이, 그죠? 일도 양단으로 우리가 자를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죠? 무 자르듯이 칼로 탁 자르면 잘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행정.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 보궐선거에 4.7 보궐선거 있었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행정으로 봤을 때 누가 적합한가 알 수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청와대 가서 이렇게 담화도 나누었는데 결국에 나눈 얘기가 정치적 얘기였잖아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행정이잖아요. 근데 가서 정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정치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엄청나죠. 이 사면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하고 달리 특정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 특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사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자, 우리 한 문제 맞아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이 행정관리설의 문제는 뭐냐면요. 환경적 측면을 무시했어요. 환경이라는 것을 상당히 과소평가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정치행정 이론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곳은 몇 군데요? 60군데입니다. 60군데 딱 떨어지니까 사실 우리 행정학 공부할 때 60군데 공부해 놓으면요. 80점은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력하면 90점. 그 다음에 그날 행운이 좀 따르면 100점도 나올 수 있어요. 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만큼 농축적으로 교재도 썼고 수업도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인 겁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이냐 이원론. 지난번에 행정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시대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두 번째가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정치와 행정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론입니다. 이론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행정 이론론은 공사행정 뭐와 연결됩니까? 공사행정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여기서 많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틀려요. 여긴 이론론이고 여기서 헷갈릴 수 시작하죠. 그래서 뭐냐면 이
이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정이 정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정치가 뭐냐? 여러분들 정치가 뭡니까? 협의, 합치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라는 게 뭐예요? 정치. 왜 정치를 합니까? 자, 정치는 간단합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원 있죠. 국가의 재원을 말이죠. 공정하게 분배하려고, 그죠?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자, 지금 국회의원이고 뭐 정치가들은 왜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죠? 파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이. 바로 뭔가 국가 재산을 어떻게 할까? 요거죠. 요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정치는 내가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 얼마 따오느냐 이거죠. 그렇죠.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따오느냐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공정한 분배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자, 지금 뭐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나 문제가 뭐였습니까? 어떤 부의 분배 돈을 빼돌린다든지 무슨 뭐 그렇죠. 종전의 대통령들 한 일이 뭡니까? 돈을 뭐 횡령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재원 같은 거를 공정하게 분배 못했기 때문에 교도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정치행정 이론론에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 통치행위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 통치행위는 뭐냐면 이 고도의 정치적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재원을 공평하게 분배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분배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행정 이론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왜 나왔냐면요. 1930년대 여러분들 뉴딜 정책이라고 들어봤죠. 미국에 이제 과잉 공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효 수요가 없습니다. 유효 수요가 없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물건은 많은데 주머니에 돈이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테네시 강이라고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 저쪽에 상류 쪽에 있는 강인데요. 그렇다고 미시시피 강 세계 4대 강인 그 강을 막을 수는 없죠. 어마어마한 강인데 미시시피 강 지류가 있는데 그 테네시 강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댐을 건설합니다. 댐을 건설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그러면서 달러를 막 찍어내죠. 달러 찍어내가지고 월급을 줘요. 그럼 이 노동자들은 월급 받고 주변에 가서 밥도 사 먹고 뭐 맥주도 사 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돈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창출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뉴딜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30년대 이 경제공황이 합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데는 거지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영국도 마찬가지, 런던 아니면 파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 왔어요. 이거를 합리적으로 타파했던 것이 바로 미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930년까지는 사실 세계 최강국이 어디였냐면요. 물론 1800년대, 900년대는 오스트리아가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근데 오스트리아를 무너뜨린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무너뜨렸어요. 왜냐면 이 비인 체제라고 있거든요. 메트리니가 오스트리아가 이제 세계를 이제 주름 잡을 때요. 그리고서 그게 이제 망하고 바로 미국이 이제 그걸 없애버렸죠. 민족 자결주의 해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미국이 거의 최강국이었는데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가 육군으로 봐서는 최강국이었습니다. 해군이나 여러 가지에서는 뭐 미국이 최강국이지만 프랑스하고 손을 잡아야만이 세계를 경영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프랑스는 그래도 뭡니까 이 공황이 좀 덜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 프랑스도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문제가 발생했냐면 프랑스는 자구책을 마련 못해가지고 영국이라든가 미국, 러시아, 독일한테 밀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라든가 이쪽은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참가를 하고 또는 숟가락만 얻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승전국이 돼서 할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요것은 뭐냐면 정책 형성을 중요시했다. 애플비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능률을 또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능률. 이 사회적 능력을 이제 D목,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D목.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적 능력. 그 다음에 애플비. 사람 이름인데요. 여러분들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 시험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변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행적의 의미, 2번은 사람이거든요.
이걸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무턱대고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기출됐던 문제를 변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요령 없으면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다가 이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이먼. 네, 1940년대에요. 꼭 처음에 출제되겠습니다. 사이먼은 뭐냐면 논리 실증주의에 입각해서 어떤 강조했냐면 이 사람은 가치 중립적이다. 모든 것이 이제 가치 중립적이고 행정은 이제 과학적이다. 이렇게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행태, 어떤 여러 사람들의 집단적 행태가 행정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행정을 할 때는 혼자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어떤 집단적 행위, 집단 좀 어렵습니다. 집단적 행위가 행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사이먼의 행태론이 강조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죠. 1950년대는 전쟁도 많이 하고 특히 한국 남북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960년대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뭐냐면 발전 행정론이 등장합니다. 발전 행정론. 그래서 1960년대 발전 행정론은 뭐냐면 이 민간 부분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또 신생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바로 새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앞에 새가 들어가요. 정치행정 이론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놓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행정을 주도적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국가가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 딱 오면 뭐냐면 신행정론이 또 등장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적극적 행정 역할이 강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민간 부분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누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냐면 바로 국가가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개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런 의미와 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 이원론이 등장합니다. 새 이원론은 신공공관리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행정에서 경영적 마인드가 더 많이 들어온 겁니다. 경영적 마인드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윤 추구, 그렇죠? 경영도 이윤이잖아요. 이윤을 추구하는 건데 행정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윤을 추구하듯이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즉 국민을 위해서 어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행정이다. 이렇게 본 것이 새 이원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이원론이죠. 앞에 새자를 붙였습니다. 이원론. 여기에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이 이제 실수를 하고 많이 틀리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공행정과 사행정을 구별하는 게 또 한 문제 나오거든요. 자, 어떻게 보냐면 공행정과 사행정의 이제 같은 점은 뭐냐면 어떤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으면은 수단화되는 것이 바로 공행정, 사행정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협동을 강조했다. 협동. 행정에서 그 다음에 경영에서 협동이 있어야만이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상당히 많아요. 차이점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 이 행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은 공익 목적이다. 공익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은 사익 목적이죠. 사익.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익 목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정법에서도 이런 거 공부했을 거예요. 이 행정은 상당히 이제 재량이 많다. 이런 얘기죠. 재량이 많고, 경영은 그에 반해서 재량이 좀 작습니다. 이게 작다. 재량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다. 여기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권위적이냐 이런 걸 또 따져요. 그래서 이 행정 같은 경우는 이 권위성이 있습니다. 권위적이다. 그렇지만 경영은 권위적이지 않고 수평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평적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 행정은 또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개념이죠. 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것이 획일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획일화.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획일화. 그렇지만 경영은 다양화되어 있죠. 다양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향력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경합성이라든가 배제성 이거 공부할 때 배제성과 경합성은 꼭 한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따지는 것이 바로 이제 영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이제 분배되는 그러한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면 경영은 이에 반해서 어떤 거래자,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거래자한테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협소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급성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틀려요. 행정은 긴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은 긴급적인 성격, 긴급하다는 얘기죠. 반면에 경영은 이에 반해서 덜 긴급합니다. 긴급성이 좀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모든 것이 더 긴급하게 되면 이번에 백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대통령도 워싱턴에 지금 방미를 하기로 돼 있는데 조 바이든은 지금 약 장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약을 팔아야 되죠. 뭐 팔니까 지금 뭐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미국에 파이자하고 좀 뭡니까 모더나가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러시아에서도 지금 백신을 싸게 공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들여오는 파이자라든가 모더나 이런 거는 파이자 같은 경우죠. 그런 거는 보통 4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뭐 75세 이상은 무료로 지금 접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혈전이 나온다는 등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달 5월 달에 미국 뭐 가가지고 타협을 볼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긴급하잖아요. 긴급할 때 행정은 지금 대통령이 하는 것도 행정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따지는 게 뭐냐면 행정과 이제 이 경영의 차이점은 경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뭡니까? 이 자율성이다. 자율성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행정의 의미, 2번은 행정의 발전, 3번엔 이런 거, 행정의 성격 이런 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시장 실패라든가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뉴 거버먼트 사상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경합성, 비경합성 이거 따지는 겁니다.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건 20문제에서 뭐 25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것과 달리 우리는 나온 곳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특히 행정학은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점수를 맞는데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행정사를 가시든 뭘 가시든 어느 정도 점수 맞고 우리가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짧은 기간 안에 합격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과목에 너무 집착하게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점수 잘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반면에 이 행정은 타율적이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지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 강좌를 개설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도 힘든데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확실히 제가 찝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등성이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헌법 제11조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번에 행정직 시험에도 처음에 출제됐습니다. 뭡니까? 상대적 평등이고요.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상대적 평등이다. 상대적 평등입니다.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절대적 평등이 아니에요. 상대적 평등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평등에 대해서 논한 사람이 많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뭐 최근에 뭐 학자들도 다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평등론이 가장 스탠다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 같은 것은 같게 이것은 절대적 평등이고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것은 상대적 평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 행정직 시험에서도 나왔습니다.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답이었습니다. 상대적 평등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요. 이 공개성입니다. 자, 정보 공개. 자, 우리 행정학에서도 말이죠. 정보 공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보 공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법도 최근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행정학도 법에 관련 법이 지금 서너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전에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행정학 서로 따로따로 공부했는데 지금은 같이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같이 공부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엄청 높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요책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컴팩트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다가 집중 공략을 해야 돼요. 엉뚱한 데 공부하시면은 체력 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 그죠? 정신력 낭비, 낭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빨리 가려면은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자, 공개성. 그래서 행정은 어떤 공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정보 공개죠. 그래서 정보공개법도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렇지만은 경영은 뭡니까? 어떤 비밀이 많죠.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의 어떤 업무상 비밀을 말이죠. 노출해가지고 대만입니다. 대만에 팔아먹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교도소에 있어요. 그만큼 경영은 어떤 경영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리화